자, 오늘은 공부가 되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할 건데요. 상상력과 창의력의 주춧돌이라고 국제적 문화 소양을 갖춘 지름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목차는요, 저희가 이제 신화라고 하면 은유와 상징이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신화 속의 메타포를 저희가 이제 통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를 좀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그래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작가는 글 공작소이기는 하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의 작가는 여러 명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소개를 하고 이 신화가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그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질문하면서 토론하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의 이제 우주 은하계이지 않습니까? 그 신화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과도 아주 많은 그 연관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태양은 그죠, 뭐라고 할까요? 한번 쭉 수성부터 수금, 지화, 목, 토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머큐리, 비너스, 가이아, 그다음 마르스, 그다음 주피터, 그다음에 세턴, 그다음 네, 우라누스하고 넵튠이죠. 그 다음에 이제 2006년도에 요거는 빠졌습니다. 그 행성으로 하지 않고 플루토는 이렇게 빠지게 되었죠. 그 외에도 우리가 뭐 아폴론이라든가 또 그죠, 아르테미스 달이잖아요. 쌍둥이 형제 남매입니다. 네, 그래서 달과 해를 관장하는 그런 지혜의 신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 우주 하늘을 바라보면 이런 게 떠 있지만 옛날 그 원시 시대 때, 인간 시대는 한 300만 년 전부터 사람마다 약 다르겠지만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때의 원시인들이 쭉 살아오다가 한 그 인류의 역사를 한 10,000년 전부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스는 한 3,000년, BC 3,000년 전부터 이렇게 그리스의 어떤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건데, 그 시절에 지금도 우리는 그저 우리 기후나 뭐 이런 거에 더 놀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시절에 그냥 그저 돌 방망이 하나 들고 그죠, 이만한 그냥 가지고 이거 가릴 때만 좀 가리고 그렇게 나갔다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이제 배는 고프고 집에서 아이들은 울어 샀고 뭔가 이제 토끼를 잡든 뭐를 잡든 잡으러 나갔어요. 나갔는데 갑자기 하늘이 막 흐려져요. 흐려지더만 이렇게 천둥이 칩니다. 어떤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집 안에 비를 피하고 있곤 해도 어떠세요? 굉장히 무섭고 또 이렇게 이게 어디서 왔지 하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궁금해할 수 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은 또 어땠을까요? 네, 지금 제가 그 다른 분들에게 얼굴이 지금 안 보이시는데, 네, 자 그러면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런 천둥이 침으로 해서 놀랍고 또 뭐죠? 어떤 놀라우면 어떻습니까? 네, 무섭고 두렵고 이게 뭐지? 하는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지?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질문이 되고, 그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그거를 이제 짜내다 보면 그것이 지혜가 되고, 그때 당시에 옛날 사람들은 그것이 신화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오늘날은 우리가 이제 과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신화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신화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뜻에 쓰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까닭은 놀라운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경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놀라고 어떤 호기심이 있을 때 그것을 연구하고 싶어 하고 뭔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가고 그러한 존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화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미토스라 그러고, 그때 당시에 그 고대인들이 세상을 읽어내던, 우리는 지금은 책도 있고 인터넷도 있지만 그 옛날에 그죠? 그 사람들이 그 무서웠던 그 천둥 치는 그런 것들, 또 비가 오는 거, 그거를 그러니까 제우스라고 생각하고, 제우스가 화가 나서 던지는 번개라 생각을 하고, 또 뭐 북유럽에서는 토르가 그죠? 그 망치를 내려친다라고 이렇게 무언가에 이렇게 빗대어서 생각을 했을 때 어때요? 안심이 되잖아요. 안심이 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다
다시 내가 그 토끼를 잡으러 또 아니면은 뭐 멧돼지를 잡으러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요? 삶에. 그래서 이러한 이 신화를 또 왜 읽어야 되냐면 서양 문화에서 우리는 많은 영향들을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읽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제가 요 했던 얘기들을 쭉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세상을 이해하는 또 다른 열쇠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 신화로 여행을 저와 함께 해 보실 거죠? 네. 아, 감사합니다. 신화 속에는 그 은유와 상징 여러 가지 이런 메타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책들을 아마 다 읽어 보시면서 이게 이야기로 읽어도 참 재밌지만 이 이야기 이면에 숨은 건 어떤 것인가 하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어떤 금기에도 굴하지 않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인간 정신을 나타내는 말은 어떤 걸까요? 네, 미안합니다. 불입니다. 불. 네. 프로메테우스의 불이에요. 내가 문제를 안 내고 제가 그냥 말하겠습니다. 네. 그 프로메테우스의 불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요. 프로메테우스는 지금 이 뒤편에 있죠. 여기, 이거는 이제 록펠러 센터 앞에 있는 이게 프로메테우스예요. 여기 그 입을 보시면은 약간 이제 그걸 하고 있거든. 마스크를 하고 있어. 코로나 때 찍었던 이제 프로메테우스입니다. 뒤편에 이렇게 여기를 보시면은 뭐냐면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훔치고 있죠. 불을 훔쳐서 뭐 하려고요? 인간에게 그저 주려고. 인간이 생식만 하고 있으니까 너무 이제 불쌍하니까 따뜻하게 밥을 좀 지어 먹으라고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이렇게 불을 훔쳐줍니다. 그 제우스죠, 이 사람은. 그 옆에 독수리가 있어요. 언제나 항상 그 상징물을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좀 화면이 어두워서 어떤 신랑가 모르겠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소년은 가니메데입니다. 술시중도 들고 하는 아주 미소년인데 제우스가 또 체해 갔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한번 볼게요. 알아봤자 좋을 것이 없는 사실 혹은 너무 궁금하지만 건드려서는 안 되는 일 등을 일컫는 말이다. 판도라. 네, 판도라의 상자 맞습니다. 네,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그 판도라의 상자인데 판도라라는 말은요. 모든 선물을 다 받은 여자. 종합 선물 상자 우리 어릴 때 받았던 거 기억나세요? 네네. 종합 선물 상자를 받았던 그런 여자인데 헤파이스토스가 만들었죠. 만들었고 그 다음에 헤르메스는 말재주를 주고 그리고 또 그 프로메테우스가 이제 에피메테우스에 말했어요. 제우스가 이거 만들어주면 넌 절대로 받지 마라 그랬어요. 이 선물을 주면. 그런데 또 에피메테우스는 받았어요.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결혼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자손들이 이렇게 태어나는 그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도라의 상자라는 그런 우리 메타포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던 게 뭐였습니까?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키케로가 말합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을 때 모든 이 세상의 질병들, 아픔, 괴로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이 세상에 이러한 것들이 많이 퍼졌지만 질병이라든가 하지만 하나 남아있던 게 바로 희망이라고 키케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랬을 때 자, 이카루스의 날개는 어떤 뜻을 또 나타낼까요? 이카루스의 날개는 네. 네, 평정을 오, 감사합니다. 네, 평정을 잘 유지해라. 좋습니다. 그렇죠. 또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지나친 욕망을 가지면은 화를 초래한다. 이게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이 그 공부가 되는 신화에 보면 그 네모 박스에 보면 네네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네, 제가 어디서 다 가져왔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카루스의 날개고 또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인간의 동경과 호기심을 나타내죠. 자, 그래서 앙리 마티스는 이카루스라는 판화를 이렇게 그렸어요. 그 신화에서 이렇게 메타포로 가져와서 작품의 소재로 이렇게 썼는데 그냥 보면 이게 뭘로 보입니까? 그거 안 같아요. 저 기업집에 가면 막 이렇게 막 인형 춤추는 거. 그쵸? 그런데 내가 그 얘기를 알고 이걸 보니까
우와, 앙리마티스라는 사람의 이 위대함을 알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요 그림도 보고 가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가 너무 무서워서 지레 겁을 먹고 뭔가 해보지도 않고 도망가게 하는 것. 네, 이것은 메두사 효과입니다. 메두사 효과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베르사체라는 이 브랜드 이름을 아시죠? 예, 거기에 있는 그 얼굴이 바로 메두사의 얼굴입니다. 그 위에 보면 이거는 아테나의 방패거든요. 그 페르세우스라는 그 영웅이 이제 이 메두사를 무찌르러 가야 되는데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메두사라는 그 괴물은 보기만 하면 돌이 되니까 아테네가 방패를 탁 줍니다. 아이아기스라는 이 방패를 딱 주면서 이 방패를 가지고 메두사의 얼굴을 비춰서 죽여라. 니는 보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아테나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메두사의 목을 확 베고 나서는 어떻게 했느냐. 그 머리를 이제 아테나의 방패에다가 떡하니 박아준 것이 바로 이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메두사 효과는 뭔가 해보지도 않고 도망가게 하는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페르세우스가 이제 그 메두사를 처치하고 가는 길에 또 이제 다른 아름다운 또 안드로메다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죠. 이 페르세우스가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4대 손쯤 되는 때에 헤라클레스를 이제 조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페르세우스를 통해서 미케네 문명이라고 하는 그 문명이 이제 시작된 거죠. 그죠? 네. 그 얘기는 요 얘기를 알고 나중에 지도를 볼 때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이 페르세우스는 누가 아버지였을까요? 저러한 영웅들은 보통 누굽니까? 제우스. 그렇죠. 제우스. 제우스가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건 누구의 그림일까요? 구스타프 클림트의 그림입니다. 네. 거기에 보면 제우스가 황금비로 변해서 이 다나에가 자기 아버지가 이런 신탁을 받았대요. 이 자기 딸이 놓는 손자죠. 손자가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는 그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딸을 성에다 가둔 거예요. 근데 그 창틈을 이렇게 틈타서 황금비가 되어가지고 또 다나에게 또 접근을 해서 페르세우스라고 하는 그 영웅을 낳았던 거죠. 그죠? 이 그림을 보더라도 그걸 생각하고 이 그림을 보니까 어떠세요? 제우스가 참 그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쓰는구나. 애쓴다. 뭐 이런 생각 듭니까? 네. 그죠? 근데 이 정도 미모의 다나이라면 정말 반할만 하죠. 네. 그래서 그러한 얘기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거는 너무나 또 불화를 일으키는 씨앗이다. 불화를 일으키는 사과다. 그래서 파리스의 사과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 파리스의 사과 하면 떠오르는 전쟁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트로이 전쟁입니다. 트로이 전쟁은 어떻게 해서 일어났냐면요. 스파르타에 헬렌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그 왕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왕비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전에 이제 구원자들이 누가 이제 그 청혼자가 결혼을 하더라도 헬렌이 그 헬렌에 대해서는 뭐죠? 모두 다가 그 구원을 했던 사람들이 동맹을 맺어서 보호해 주기로 이렇게 동맹을 맺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가겠습니다. 이제 여기 구름 이쪽으로 좀 뭐가 보이세요? 다른 분들은 좀 보이시나요? 보시면은 에레스라고 하는 불화의 여신이 있어요. 이 여신이 왜 나타났냐고 하면 테티스라고 하는 바다에 여신이 있었어요. 너무 예뻐요. 그럼 또 누가 또 이렇게 눈독을 들입니까? 그렇죠. 제우스가 이제 눈독을 탁 들였죠. 탁 찜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또 이제 신탁을 듣습니다. 무슨 신탁? 네가 테티스랑 결혼해서 또 애를 놓으면 네 자리를 넘보는 그런 아들이 태어날 거다. 이러니까 또 제우스가 거기서 이제 스탑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테티스는 펠레우스라고 하는 그 이렇게 왕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결혼식장에 이 에레스라고 하는 불화의 여신을 초대를 하는 거죠. 결혼식장에 좋은 일이 말라 초대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너무 성질이 나니까 이 에레스가 황금 사과를요, 이렇게 그 결혼식장에 툭 던집니다. 툭 굴려냈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가장 아름다운 여인에게 이렇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걸 이제 탁 보고는 그러면 누가 있죠? 아르테미스하고 아프로디테하고 헤라, 아테나하고 이 세 명의 아름다운 여신이 다 나도 이쁜데, 나도 한임을 하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나도 한임을 하는데 마음속으로 웃으신 분들은 다 그런 것 같아. 네, 그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막 이게 큰일 났잖아요. 그죠? 제우스가 딱 갖고 있으니까 제우스 오빠도 있겠죠. 제우스 오빠야 아니면 제우스 아버지 이렇게 되겠죠. 오빠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남편도 있네. 헤라한테는 남편도 되겠느니까 다 자기 달라고. 이 제우스가 큰일 난 거예요. 이거 잘못 줬다가는 이 세 명의 여자들한테 이제 어떤 공격을 아시죠? 웃고 있으신 분 집에서 딸과 이제 뭐 아내분이 있을 때 또 아니면 또 이렇게 시어머니와 어떤 관계 조율을 해야 되는지.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 파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여기 앉아 있는 목동입니다. 목동인데 이 사람에게 줘요. 니한테 맡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냐? 트로이의 둘째 왕자였죠. 헥토르의 동생. 헥토르 생각나세요? 트로이 그 동생이었는데 엄마가 이 파리스라고 하는 그 아들을 뵈면서 꿈을 꿔요. 트로이가 불이 막 다 나가고 막 홀홀 타서 다 망하는 꿈을. 그래서 이 파리스라는 애를 왕궁에서 안 키우고 그 산에다가 양치기한테 갖다 버립니다. 그런데 운명은 또 돌고 돌아서 파리스가 이제 왕궁에 또 가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게 됩니다. 파리스가 앉아 있고요. 사과는 누가 받아갔습니까? 아프로디테가 받아갔죠. 그래서 이 세 명의 여자들이 파리스에게 가서 사과 달라고 하면서 헤라는 권력을 주겠다. 그럼 아테나는 뭘 줄까요? 지혜를 주겠죠. 그러면 아프로디테는요? 아름다운 여인을 주겠다. 네. 그렇죠. 다, 남자분들은 다 3번입니까? 네. 네, 그래서 파리스도 뭐, 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아프로디테에게 준 거죠. 네, 그렇게 되면서 이게, 파리스의 사가가,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서로 분란이 일어나면서 트로이에 이제 이렇게, 이제 아프로디테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스파르타에 있는, 누구였죠? 헬렌이잖아요. 트로이에 있는 왕자가 또 이 스파르타로 가서 헬렌 왕비를 그냥 납치를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이 그렇게 해서 촉발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리스의 사과는 불화를 일으키는 사과 씨앗이라고 하면 됩니다. 3등분에 가고 주면 안 됩니다. 3등분요? 근데 이제 3등분도 좋죠. 근데 이제 맞아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그럴 줄 알고 사과 3개를 준비해 왔습니다. 다른 사과. 이 사과 누구 사과일까요? 애플의 사과. 애플의 사과? 네, 그럴까요? 네. 이 역사에, 인류의 신화를 다시 쓴 3대 사과가 있어요. 애플 사과 제외하고요, 일단. 뭐가 있느냐면, 그쵸. 이브의 사과. 또, 예. 그 다음에 만유의 사과. 예. 뉴턴의 사과. 로비노? 로비노도 있군요. 오, 역시. 네네, 좋습니다. 이 그림을 그렸던 폴 세잔입니다. 네. 사과 한 알로 나는 세상을 놀라게 하리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브 사과, 뉴턴의 사과, 폴 세잔의 사과를 이렇게 있습니다. 신화를 썼던 거. 어디 사과까지 나오나요? 아까 말한 애플의 사과도 4대 사과가 나오고요. 네. 이렇게 미래 창조는 이제 어떤 사과를 창조할 것인가. 예. 네, 사과 5개 있는 그림을 찾았으면 되는데 사과 3개밖에 없더라고요. 앞으로 참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대차가 뭐 만들기 나름이겠죠? 네. 대구 사가지고. 네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트로이하고 아테네가 이렇게 이제 그리스가 전쟁을 하게 되니까 신들도 이렇게 나누어서 서로 편을 따로따로 들어요. 이 이제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미네르바라고도 하잖아요. 미네르바의 부흥입니다. 저번 달에도 이렇게 이 얘기가 나왔죠. 이 미네르바는 로마식 이름이잖아요. 그죠? 그리스 신화에서 아테네라고 하는데 왜 아테네라 했다가 미네르바라 했다가 안 그래도 어려워 죽겠는데 그죠? 왜? 이름을 막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하느냐 그랬는데 그 그리스가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로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됩니까? 한 서로마에서 동로마로 가면서 또 중세시대 거의 그때까지 1400년대까지 굉장히 긴 세월 동안 세월이 길면 어때요? 익숙해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를 또 가서 보니까 그리스 거 너무 좋은 거예요. 내 거 이렇게 하면서 그 그리스 문화에다가 자기 문화를 덧입힌 거죠. 굉장히 그런 면에서 개방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넓은 그 제국들을 다스려 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미네르바는 아테네고, 그래서 그리스식, 로마식 또 이게 영어로 가죠. 영어로 가면 또 다른 이름이 나오고, 이게 뭐죠? 세계의 지배 세력이 어떻게 흘러갔는가를 볼 수 있는 우리 현 주소가 되죠. 그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이 아테네가요, 항원역이 되면 산책을 즐긴대요. 그래서 부엉이를 딱 이렇게 들고 산책을 즐긴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이제 여기서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누워있는 것은 바로 이제 제우스입니다. 제우스 옆에 헤파이스토스가 저 도끼를 가지고 제우스의 머리를 탁 깹니다. 이 아테네의 어머니는 누구냐면요. 메티스예요. 메티스. 아테네가 뭐죠? 지혜의 여신이잖아요. 어머니도 지혜의 여신이었어요. 지혜의 여신이었고, 메티스는 티탄족의 한 사람이었는데 지혜의 여신이었는데, 그 메티스에게 이 제우스가 그죠? 지혜를 구하고 또 첫 번째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또 이런 신탁을 또 들은 거예요. 만약에 그 메티스와 결혼해서 또 나온 자식이 또 너의 자리를 또 넘볼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먹었어요. 네, 맞습니다. 먹었습니다. 먹었어요. 먹었는데 10달이 다 지나가니까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막 깨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파이스토스를 부른 거예요. 야, 헤파이스토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내 머리 좀 쪼개봐. 이렇게 하니까 그걸 탁 쪼개니까 성인이 된 아테네가 짠 하고 나타났어요. 투구를 쓰고 이제 창과 방패를 들고 딱 나타난 거죠. 그래서 제우스의 머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지혜의 여신이다 이렇게도 하는데,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도 이제 헤겔이 그 법 철학에서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역에 날아오른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황혼이라 그러면은 인생에 있어서는 노년기라고 할 수 있고, 뭔가 인생의 경험과 많은 경륜들을 가지고 있는 지혜의 어떤 그런 게 좀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철학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상징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랜 시행착오 끝에 갖게 된 지혜의 가치를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그 부엉이 여기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달달이 잘 나오십시오. 미네르바 부엉이 제가 특별히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볼 수 있으니까 딴 데 가서 보지 마시고 꼭 약속해 주실 거죠? 소리가 작습니다. 약속해 주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신화는 은유다. 신화는 자연과 우주를 반영한다. 신화는 전 인류의 원형 이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신화는 무의식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내 내면을 통찰하게 하는 통로다. 신화는 영적 순례이며 산스크리트어로 길이라는 뜻을 가진 마르가라고 한다. 해탈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죠? 네.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길이. 꿈이 어떤 면에서는 개인화된 신화라면 신화는 인류 전체가 꾸는 공통의 꿈이다. 우리의 어떤 보이지 않는 무의식이 합쳐진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필멸의 인간이지만 내가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뭐죠? 나의 이야기가 그죠? 내가 했던 것들이 대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영속성, 인간 그 영속성을 어떤 그 본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신화의 어떤 역할들이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작가 소개를 이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화를 조금 이제 이런 내용들을 조금 접하시고 했기 때문에 작가 소개를 했으면요. 이 책은 글 공작소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가 되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공부 시리즈를 참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책을 보면 굉장히 쉽게 그림과 또 여러 가지 우화들을 재밌게 잘 이렇게 해놓은 그 책이더라고요. 자, 여기 이 그림을 또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이제 정말 원래 이렇게 지었던 사람이죠. 누굴까요? 안 하겠습니다. 호메로스입니다. 호메로스인데 이 그림은요 앙그르라는 사람이 그렸습니다. 네, 그 호메로스 예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이 호메로스입니다. 네, 그러면 한번 이 사람은 호메로스고요. 그 양옆에 밑에 보세요. 초록색 옷 입고 빨간색 옷 입고 한 사람이 있어요. 초록색 옷을 입은 사람은 노를 갖고 있네요. 노를 젓고 있죠. 그 다음에 빨간색 옷은 칼이죠. 칼을 놔두고 있어요. 그죠? 칼을 놔두고 있고. 위에 이 여신까지 한번 볼게요. 그 옆에 사람들은 뭐 너무 많습니다. 자, 날개가 달려있어요. 그 뭔가 호메로스에 씌워주고 있어요. 월계관이겠죠? 자, 이 사람이 호메로스입니다. 정말 그 그리스 로마에서 우리 이 세계에 있어서 이 사람이 없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또 이러한 서양의 어떤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게 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요. 그리고 이 일리아드를 상징합니다. 여기 이 사람은 그럼 누구죠? 오디세우스. 네, 일리아드의 아킬레우스죠. 아킬레우스는 그 칼을 가지고 이렇게 싸움을 했잖아, 트로이 전쟁. 그러면 오디세우스는 뭐 했습니까? 열심히 노져가지고 자기 고향 이타케로 갔잖아요. 그래서 노를 상징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승리의 신 니케가 있고요. 월계관도 이렇게 씌워주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메로스는 기원전 8세기 무렵입니다. 기원전 8세기 무렵이면 700년대잖아요. 그때는 뭐죠? 중국에서도 700 몇 년대에 뭐가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춘추 전국 시대로 이제 가고 있는 시기였어요. 예. 그때 서양의 역사와 동양의 역사를 봤을 때 그 한 500년간이 비슷하게 이렇게 흘러가면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듯이 공자, 맹자, 그다음 누구죠? 순자. 예, 순자. 네, 순자. 네. 이렇게 나듯이 거의 그런 행보가 비슷하게 나오는 부분들 비교해서 나중에 한번 보시면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아시아의 이오니아 지방 출신이라 그러는데 그건 어디냐면 트로이 밑으로 이렇게 해안선 따라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오니아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문화의 지도자다. 일리아스, 오디세이 지은 사람입니다. 요렇게 오디세이하고 일리아스고, 오디세이아는 향후에 우리 미네르바 연문 독서 클럽에서 또 이렇게 강독을 하게 되는 책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호메로스가 뭐죠? 굉장히 극찬을 아리스토텔레스도 시학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장 먼저 가장 잘 아는 시인은, 원래 우리는 이렇게 서술문으로 읽지만 시로 되어 있습니다. 서사시. 네. 그것을 이제 풀어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이 사람은 또 한 명이 더 있죠. 그리스 로마 신화의 양대 산맥이라고 하면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우스가 있습니다. 헤시오도우스는 이 그림을 보시면 뒤에 그 뮤즈의 어떤 영감을 받고 이
그 뭐죠? 신통기, 즉 신들의 계보라는 책을 썼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훌륭한 책을 쓸 수가 없다. 신들의 계시를 받아 썼을 거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여기 이제 헤시오도스가 있죠. 네, 있고, 네, 그림과 너무 다르게 이제 이렇게 얘기됐는데, 호메로스는 참고로 또 눈이 안 보이는 장님이었다고 해요. 헤시오도스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740년부터 670년까지 한 70년 살았습니다. 네, 70년을 살아온 사람이고요. 그래서 서사시인이고, 뭐 신들의 계보, 일과 노동의 나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시대에 그렇게 태어나서 살은 거죠. 네. 네, 그래서 책들 한번 보겠습니다. 신통기 뭐 똑같은 거예요. 신들의 계보. 그런데 이제 이렇게 조금 해석해서 나와. 그 옆에 보면 이제 오비디우스라고 한 로마 시대의 어떤 문학가인데 그 제우스의 어떤 변신이라는 책을 또 이렇게 지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사람 토머스 불핀치라고 요 분의 이제 그 얘기들을 번역한 게 있습니다. 저는 이 신화라고 하면 이분은 이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서 조셉 캠벨이라고, 예, 비교 신학이고 종교 신학자고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이라든가 이런 걸 쓰신 분이에요. 그 신화를 좀 공부를 한다든가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이름을 이렇게 이제 들어보신 분입니다.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상황을 막론하고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에나 인간의 신화는 만들어져 왔고 거기에 이제 살이 붙어져 온 거죠. 이런 얘기들을 조셉 캠벨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보다 많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여기서 이제 그 블리스로 가는 길이라는 책은 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좀 이렇게 쉽게 그러니까 신화의 뭐 그리스 로마 얘기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신화의 어떤 기능이나 신화를 왜 읽어야 되는지, 신화에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다른 뭐 영웅의 여정 이런 건 많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이 세 분을 더 모시고 온 거는 아주 최근에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쓰신 분이에요. 김원은 이 교수님은 많이 아시잖아요. 텔레비 출연도 하셨고, 많이 모르시나 봐요. 네. 어쨌든 이분이 이제 최근에 23년도에 쓰신 분인데 강남길 배우도 이렇게 썼어요. 예, 강남길 배우도 썼고, 그 다음에 박용규 이분도 그 춘추 전국사라든가 역사를 학자예요. 그게 왜 이렇게 가져왔느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는요, 누가 어떤 사람이 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요. 김원 같은 교수는 인문학도 철학을 하다가 이 신화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 철학적 연결을 너무나 잘해주세요. 근데 강단길 이분 책은 제가 못 봤는데 강단길 이분은 이제 자기가 직접 다니면서 박물관이나 그림들이나 이런 걸 직접 봤던 내용들을 그 안에 1, 2, 3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구입해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고, 박인규 이분은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신화를 역사적으로 풀어놨어요. 제우스가 몇 년도에 태어나고 이 사람들 가게들은 몇 명이고 역사는 숫자나 수치, 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풀어놔서 이렇게 보는 것이 참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이제 요게 이제 김헌의 이제 네, 그리스 로마 신화 책이 이런 게 있고요. 요것도 굉장히 쉽게 재밌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신화, 네, 요분은 이제 박영규 요분이 지으신 거고, 제가 강남길 작가의 책은 아직 못 사봤습니다. 네네. 주문량 지금 올라가고 있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책들을 한번, 봐왔습니다. 왜냐면, 이 공부가 되는 로마 신화만 읽을 게 아니라 어떤 신화책을 읽을지 굉장히 좀 힘들잖아요. 너무너무 많으니까. 뭐 만화부터 해서 뭐까지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한번 최근작으로 한번 추천드린 걸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